자, 6단원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 구분하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얘네들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이 합해져 있느냐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순물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순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합쳐져 있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를 순물질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순물질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도 있습니다. 자, 혼합물의 정의는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순물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순물질 중에서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혹은 금 같은 물질들이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요, 자, 대표적인 게 물이 있겠죠? 수소와 산소.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형태를 혼합물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자,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균일 혼합물은 뭔가 균일하게 그 안에 내용물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거고요. 불균일 혼합물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균일 혼합물은 설탕물과 식초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설탕물처럼 물과 설탕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불균일 혼합물인 흙탕물, 우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성분 물질들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쏠려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뭉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혼합물은 균일과 불균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질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요. 어떻게 구분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인간을 구분할 때는 인간한테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자, 우리 생식기관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있죠. 자, 물질들도요,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면 그 특징들을 가지고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물질하고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특징들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색깔이 있다라고 볼게요. 어떤 물질은 검은색만 띱니다. 어떤 물질은 흰색만 띄어요. 그러면 둘은 색깔로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물질들 중에서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물질들을 각각의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을 봐볼게요. 자, 물질의 특성은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 물질의 종류가 A이면 A 성질을, B이면 B의 성질을 나타내죠. 자, 예를 들면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인데요. 자,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 정도 됩니다.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죠. 자, 두 번째는 같은 물질의 경우는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에 끓는 점이 100ml 있어도 100도씨, 1리터가 있어도 1000ml가 있어도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입니다. 자, 이처럼 물질의 특성은 양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게 물질의 특성 중에 두 번째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합니다. 순물질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한 개가 고르게 있거나 아니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고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 특성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예를 들면 흙탕물 볼게요.
거기 들어있는 흙과 물의 성분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자, 나타내는 성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흙탕물에 물이 많이 있으면 자, 끓는 온도가 뭐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에 흙이 더 많으면 끓는 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분 물질의 비율에 따라서 혼합물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자, 혼합물이라는 것 자체가 순물질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천일염을 얻는 방법. 자, 바닷물을 모읍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도 있고 자, 소금 성분도 있겠죠. 자, 여기서 불순물을 거르고 걸러서 나중에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마지막 특성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특성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끓는 점입니다. 자, 끓는 점은 액체 물질이 끓고 있는 동안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데요.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또 같은 종류의 물질은 양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자, 메탄올과 에탄올의 끓는 점이 있습니다. 자, 둘은 다른 물질이에요. 자, 에탄올, 메탄올 끓는 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씨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 끓는 점을 찾아보고 78도면 에탄올이 되고요. 자, 65도가 되면 메탄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끓는 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끓는 점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끓는 점은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집니다. 자, 반대로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져요. 자, 예를 들면 압력밥솥은 자, 일반 냄비밥보다 압력밥솥으로 지면 밥이 되게 빨리 되죠. 자, 엄청 빨리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밥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압력밥솥이 아닌 그냥 가스레인지로 냄비밥을 만든다? 그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자, 압력을 줘서 강한 고압의 밥을 만드는 압력밥솥 같은 경우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지겠죠. 그럼 밥이 끓는 점이 높아지면 빨리 만들어집니다. 고온에서 빨리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근데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것은요. 자, 반대로 밥을 자, 압력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자, 똑같이 냄비밥, 캠핑에 가서 밥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근데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밥을 만들면 밥이 되게 설 익습니다. 자, 고산지대는 공기량이 부족하죠. 자, 고로 압력이 낮기 때문에 압력이 낮은 곳에서는 끓는 점이 낮아져서 자, 밥이 설 익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을 한번 가볼게요.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이 녹는 지점과 어는 지점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곳이 있다. 그 지점을 어는 점, 녹는 점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줍니다. 자,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자,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면 자, 고체는요, 뭐가 될까요? 자, 얼음을 예로 들게요. 얼음인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바로 물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얼음에서 물이 되는 사이에 얼음이 물로 바뀌는 그 지점이 있죠. 그 지점에서는 온도가 일정해지고요. 우리는 그 지점을 녹는 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 나중에 기체가 되겠죠. 자, 근데 다시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볼게요. 다시 식히고 다시 온도를 낮추면 자, 얘는 물 상태에서 다시 얼음으로 갑니다. 자, 그렇죠. 그때 물과 얼음의 중간 상태인 약간 얼음이 생기는 그 지점에 온도가 일정해지는데요. 우리는 또 그 지점을 어는 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녹는 점과 어는 점, 이 물질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저온에서는 물질이 대부분 고체 상태로 가고요. 자, 고체에서 저온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면 점점점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지점을 우리는 녹는 점, 자,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지점을 끓는 점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녹는 점과 어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르고요. 물질의 양과는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100ml든 1000ml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항상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소금물 가지고 한번 소금물을 가열했을 때 생기는 가열 곡선과 자, 냉각했을 때 생기는 냉각 곡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금물을 가열하면요. 소금물과 물을 비교해 볼게요. 물은 온도가 올라가다 가열은 올라가겠죠? 자, 끓는 점에서 일정해집니다. 자, 근데 소금물은 자, 올라가다가 자, 그 정도가 꺾이긴 하지만 일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기 때문에 끓는 점을 100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소금물은 100도씨보다 높은 곳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자, 그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물건을 삶을 때 자, 예를 들면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어주면 소금물이 되겠죠. 그 물이. 자, 소금을 넣은 소금물로 달걀을 삶으면 달걀이 조금 더 빨리 익습니다. 그런 우리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생활에서 이렇게 달걀을 빨리 익게 하는 방법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또 국수를 삶을 때 물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요. 면발이 더 쫄깃쫄깃합니다. 자, 왜냐? 빨리 익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면이 빨리 익겠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천천히 익으면 면이 퍼진다 그러죠. 자, 근데 단시간 내에 빨리 익히면 자, 면이 쫄깃쫄깃해지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냉각 곡선을 볼게요. 이번에는 물과 소금물을 자, 식힙니다. 자, 온도를 내려요. 자, 그럼 내려가면은 물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일정해지는 그 바로 어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소금물은 내려가다가 계속 밑으로 떨어져요. 자, 소금물은 기본적으로 물보다 어는 점이 낮습니다. 자, 물은 정확한 어는 점을 갖고 있으나 소금물은 갖고 있지 않고요. 쭉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어는 동안 온도는 계속 낮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자, 실생활의 예는요. 겨울철에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자, 부동액이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그러면 냉각수와 부동액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 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요. 어는 점이 낮아지게 돼요. 자, 또 겨울철에 눈이 쌓인 도로에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눈이 녹죠? 그리고 온도가 떨어져도 아주 추운 뭐 영하 몇십 도가 되면 얼게 되겠지만 자, 눈이 녹는 그 온도에서는 눈이 어는 온도에서는 얼지 않고요. 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되기 때문에 도로의 얼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고 불러주는 물질의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프탈렌은 자, 순물질이에요. 자, 가열하면 올라가다가 일정한 녹는 점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라다이클로로벤젠도 자, 똑같이 자, 순물질이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그래프를 보이죠. 자, 근데 혼합물은 어떠냐면요. 혼합물은 각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각 성분의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또 녹는 동안 온도는 계속 일정하지 않고요. 계속 높아지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은 각 성분의 물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녹는 동안 온도는 계속 일정하게 올라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건요. 납땜할 때 쓰이는 땜납 같은 경우는 온도가 아주 높지 않아도 온도를 가열하면 얘가 쉽게 녹아요. 자, 이때 땜납은 납의 주석을 섞은 건데요. 납의 주석을 섞으면 낮은 온도에서도 바로 녹기 때문에 쉽게 녹이고요. 쉽게 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땜납 같은 경우가 이런 혼합물의 특징을 이용한 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물질의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물질의 그 특성 중에 자, 부피와 질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불러줍니다. 자, 부피가 커지면 그 공간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보통 단위를 밀리리터, 아니면 리터 또는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세제곱 같은
어떤 공간을 측정해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측정 방법은 눈금 실린더, 피펫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많이 쓰는 거는 부피를 재는 부피 플라스크로 많이 부피를 잽니다. 자, 그러면 눈금 실린더의 부피를 잴 때는 어떻게 재냐면요. 우리 눈이 그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일직선상에서 봤을 때를 측정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 보거나 밑에서 보면은 그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눈금을 읽는 눈의 높이가 눈금과 비슷한 위치에서 자, 몇 밀리리터인지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 같은 경우는 부피를 어떻게 측정할까? 이 방법은 액체 물질을 눈금 실린더에 넣은 다음에 고체 물질을 넣어서 증가한 만큼의 눈금 실린더에서 증가한 만큼의 양을 부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에 대해서 볼게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한 양입니다. 자, 우리가 몇 킬로그램이다, 몇 그램이다 라고 쓰는 거, 그 전자저울에 잴 때는 우리는 그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실제로 측정 방법은 전자저울 또는 윗접시 저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자, 각 물질의 질량을 잽니다. 자, 질량은 어떤 장소나 상태에 따라서 자,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요. 장소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밀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밀도라고 하면요, 평상시에 집회에 참가했는데 사람들의 밀도가 높았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밀도라고 하는 건 빽빽한 정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밀도는 어떤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단위 면적당 부피 분의 자, 질량, 어떤 고유한 양이 얼만큼 있는지 질량을 부피로 나눠서 자, 밀도를 계산해 줍니다. 자, 예를 들면 4개의 입자가 있어요. 자, 부피가 A라고 작은 A입니다. 자, 근데 부피가 커져요. 자, 입자는 4개가 동일한데 A에서 B로 바뀌면 B는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 빽빽한 정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질량이 같은데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줄어들고요. 부피는 같은데 질량이 많아지면 그때는 밀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작을수록 질량이 클수록 밀도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밀도에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알 수 있는 건요,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뜨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물 위에 있는 스티로폼은 자, 물보다 스티로폼이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뜨게 됩니다. 자, 근데 돌을 집어넣으면 그 돌은 밑으로 가라앉죠? 자, 돌은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밀도에 따라서 물이 뜨고 가라앉는지를 측정해서 밀도를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물질인데 상태에 따라서는 밀도가 어떤지 볼게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얼음인 고체, 물인 액체, 수증기인 기체 상태가 있겠죠? 자, 밀도는 고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액체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됩니다. 자,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의 현상에 대해서 볼게요. 자, 헬륨을 풍선 안에 헬륨을 채우면 풍선이 위로 뜹니다. 자, 그 이유는요, 헬륨이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잠수부의 허리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우리 몸이 사실은 막 바닷속 깊숙이 가라앉진 않습니다. 가라앉기 위해서는 허리에 납덩어리를 차야지 납의 밀도가 크니까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겠죠. 이어서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용해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먼저 용해를 알아야 되는데, 용해는요, 한 물체가 다른 물질에 이렇게 녹아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섞이기 위해서는 자, 섞이는 물질인 자, 용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섞고 녹이게 하는 용매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용매, 녹이는 물질인 용매에 용질이 들어가서 골고루 섞이면 우리는 용액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용해도는 뭐냐면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를 용해도라고 불러주고요. 이 용해도도 물질에 따라서 각각의 정해진 용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 용해도는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가하고요,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래프를 하나 볼게요. 자, 용해도 곡선인데요. 이 용해도 곡선에서 어떤 물질은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급하고요,
어떤 물질의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용해도 곡선이 매우 가파르죠. 용해도 곡선이 가파른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의 변화가 큰 겁니다. 자, 반대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용해도 곡선이 완만해요. 자,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의 변화가 아주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용해도 곡선을 통해서 용액을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볼게요. 자,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선이 포화되는 지점을 얘기해 주고요. 이 지점에서 오른쪽이 불포화된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그래프 선에서 오른쪽이 불포화된 상태, 자, 왼쪽으로 가면 포화가 넘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용해도 곡선에서, 자, 용해도 곡선이 포화 지점이기 때문에 포화 지점보다 왼쪽에 있다면 그것은, 자, 석출되는 양입니다. 과포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넣어도, 자, 넣게 되면 과포화되기 때문에 녹지 않고 밖으로 석출되는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액을, 자, 만약에 포화된 용액의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내리면, 자, 온도가 낮았을 때 포화되는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 추가된 만큼, 온도가 떨어진 만큼, 자, 용질이 석출이 되고요. 그 석출되는 양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용해도는요, 자, 어떤 고체가 어떤 용질이 용매에 녹는 거였죠. 근데, 자, 하지만 기체도 용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기체 용해도는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사이다입니다. 자, 우리는 사이다를 보관할 때 어디다 보관하죠? 그렇죠? 냉장고에 보관하죠. 자, 근데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깜빡 잊고 밖에다 두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용의 정도, 그러니까 탄산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상온에 두면은 탄산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자, 그 얘기는 즉슨 온도가 낮으면 기체가 용해도는 정도가 크다. 자, 그리고 또 이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이 크면 압력이 셀수록 여기 안에다가 많은 기체를 넣을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사이다를 열 때, 자, 여는 순간 바깥에와 압력이 같아지겠죠? 자, 페트병 안에는 압력이 더 높은데요. 이거를 열면 밖에와 압력이 같아지기 때문에 탄산이 밖으로 나와요. 즉, 압력이 줄어들면 기체가 빠져나온다는 것은 압력이 낮으면 용해도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는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체를 녹일 수 있는 거예요.